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서 참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이 정책 기조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어떤 움직임에 걸맞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돈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북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포돌스키라는 이 인물 작가이자 전문가이고 이 최고 투자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이력 중에 하나는 브리짓 워터 어소시에이트 여러분께는 아마도 레이 달리오로 유명하죠. 레이 달리오가 이 CEO로 있는 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헤지 펀드사라고 할까요? 이 헤지 펀드사에서 파트너로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역시 레이 달리오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그 계층을 옮겨가면서 정말 어렵게 살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부를 이끌어 온 과정 같은 것들도 자기 일대기를 좀 다루면서 좀 재미있게 기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볼게요. 혼돈과 질서의 경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혼돈을 경험했었는데 이분에게는 그 혼돈, 케오스라는 그 단어는 이제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과정,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혼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질서를 만난 적이 있다. 근데 질서는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뭐 요리하는 법을 배워서 요리할 수 있게 되듯이 또 절벽 오르는 방법을 전혀 모를 때는 절벽 타기 불가능하죠. 근데 절벽 오르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질서를 갖게 되듯이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참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 연습하고 또 레슨 받고 운동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터득하듯이 그렇게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본인에겐 질서로 규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이 상당히 강한 질서라는 개념의 정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다." 13페이지. "돈이 전부가 아닌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리하는 법을 모르고 요리하는 것. 절벽 오르는 기술을 모르고 절벽 타기를 하는 것.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테니스 스킬이 전혀 없는 채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경쟁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마치 이게 갑자기 떠오른 단어인데 저를 이제 제가 즉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저를 이제 우사인 볼트에 비교해서 아 볼트 뭐 금볼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우사인 볼트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제가 아는 한 우사인 볼트라는 세계적으로 육상 100 미터 달리기 1등 신기록을 갖고 있는 기록을 보유한 이 선수가 아마도 저랑 테니스 게임을 하면 아마도 저한테 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니스 스킬을 모른 채 운동신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죠. 근데 뭐 6 개월이라도 배운다면 당연히 제가 게임도 안 되겠지만 역시 그 기술을 터득했느냐 아니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돈이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경우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죠? 100m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테니스 스킬을 모르면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요리를 못 하겠죠. 그죠? 우사인 볼트도 절벽 오르는 방법을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면 절벽 오르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술 없이도 가능한 신체적 역량 가지고 싸운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겠지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돈의 다면적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저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그럼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이라는 굴레가 작동하는지 감정적으로는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면서 돈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면 여러분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이 저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15페이지입니다. 많든 적든 자신이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행동해야 함에도 말이다.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돈이 적은 환경하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겠는데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또 돈이 많든 적든 어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그 돈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돈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6페이지로 가면 돈의 본질이 잠깐 나오는데 돈이 가진 근본적 속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그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것, 주식, 부동산, 채권 역시 안정적이지 않아요. 외환시장 보세요. 환율이 급등락합니다. 그러면 이 원화는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만 원의 지폐는 안정적입니까?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그럼 달러는 안정적인가요? 달러 환율도 급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불안정한 거예요. 돈도 불안정한 거고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것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저의 표현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이 흔들리는 바람에도 또 흔들리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29페이지 우리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 중에 저는 이 46페이지로 건너가서 일단 금융위기의 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닌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십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우리는 이미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의 설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비중이 90%가 넘어요. 저도 이제 삼성그룹의 강연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원단을 만나서 강연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교육받는 그 장소를 삼성인력개발원 안에 호암관으로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암관 로비에 들어갔더니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위기의 삼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또 삼성그룹이 당면한 이 여건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모색해 보자. 위기에 강한 삼성 아닌가라는 임원들의 의지를 표명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정말 맞는지 그리고 금융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해치펀드 브리지드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대공황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이 저자가 브리지워터에서 주식 담당 파트너로서 경력을 갖춰 나갔기 때문에 이 레이 달리오와 만났던 레이 달리오로부터 주지받았던 여러 레슨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했냐면 레이는 이런 위기가 부채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부채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도 "경제 위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위기는 이코노믹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무시한 채 완전히 주저내려 앉는 것. 그걸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 요즘 경제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통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경제임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초인플레이션이 22년에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대응을 세계 국가가 했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조정됐고 그리고 24년 말 트럼프 2.0 시대를 알리는 트럼프 당선이 됐고 25년 1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주요국들이 긴장하고 있고 미국으로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냐 마냐라는 것을 논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간 안에 놓여 있고 우리 한국 경제도 4년 연속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 위기라고 정의할 것이냐?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부채는 동시에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현재의 소비, 또 하나는 미래의 현금 창출 의무다. 그러니까 부채를 짊어진다는 것은 부채를 끌어다가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현재 뭔가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부채가 없이는 소비할 수 없지만 부채를 끌어다가 현재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미래에는 현금을 내가 창출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소비로 옮기는 것이 바로 부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출한 돈은 다른 사람의 수익이 되고 이 과정은 경제를 순환시키며 상호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다. 즉 부채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금 부채를 끌어다가 소비하니까 소비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동네 과일 가게예요. 그럼 과일 가게 사장님,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요. 그 매출이 는 만큼 또 다른 소비 지출 여력이 생겨요. 이게 부채를 끌어다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경제를 순환시키기도 하지만 역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빠르게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빠르게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온다면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경제 위기 상황은 빠르게 부채를 갚아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IMF 외환 위기 때는 대외국으로부터 대외 채무가 많았고 단기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 외환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환 위기에 당면한 거예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역시 무위험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에 많은 자본들이 이동했고 그 위험 자산으로의 위험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던 거예요.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에는 부채 규모가 소득이나 현금보다 훨씬 크다. 모든 경제 주체가 집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소비는 급감하고 현금 흐름이 마르며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레버리지 자체가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미국 경제 규모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약 25조 달러에 이릅니다. 근데 이 경제 미국 GDP 규모를 떠받치는 그 부채 규모가 약 100조 달러에 달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가 25조 달러인데 그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100조 달러니까 경제 주체가 동시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경제 활동은 완전히 멈출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과정에 놓일 때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도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굉장히 큰 충격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을 수축시키고 또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 직접 투자를 유인시키고 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성장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이 책의 내용에 기초해서 저의 독서 감상문이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로 건너오겠습니다. 경제에서 극심한 침체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저자가 정말 이 헤지펀드사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갖추고 지금도 역시 자산운용사 대표로 CIO로 일을 하면서 체감한 것은 경제 위기가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분도 체감하신 거예요. 대공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격변의 패턴을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배움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주 경제 위기 올 거야. 그러면 갖고 있던 주식도 미리 처분해야겠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금매라도 내놔야겠죠. 경제 위기 온 상황에는 자산 가치가 폭락할 테니까요. 경제 위기는 자산 가치 폭락을 일으켜요. 그런데 경제 위기 공포감만 지배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고 특히 4월에 상호관세 발표하고 발효하고 하는 여정은 이러다가 경제 위기를 몰고 오는 거 아니야?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도입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이 조종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경제 위기냐 아니면 경제 위기 공포감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물결과 물장구를 구별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장구는 만약에 이 계곡에서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물장구를 심하게 치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그 물장구가 저한테 튀어요. 물이 저한테 튀어요. 그것과 거대한 해일이 일어서 거대한 파도가 저를 휩쓸듯이 몰아붙여요. 그런 파도와 이 물장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물장구 튀다가 물이 저한테 튄 걸 가지고 그걸 거대한 파도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제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치달을 때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흔들려서 주식을 내던지고 나오면서 조정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때 나도 같이 내던지고 나올 것이냐 오히려 그런 공포감이 정점에 달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 나의 어떤 감정 같은 거 여기 앞부분에 나오죠. 감정 같은 것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이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금융위기냐 금융위기 공포감이냐 대공황이냐 대공황 공포감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경기 판단을 먼저 하신다면 여러분이 물장구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